청명한 하늘과 맑은 공기가 주위를 감싸는 도심의 어느 법학 전문 도서관. 이른 아침부터 도서관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낡은 회색 점퍼에 구겨진 면바지, 달아빠진 구두를 신은 그의 모습은 주변의 화려한 빌딩들과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단추 하나가 떨어진 재킷을 대충 여미고 다림질이 되지 않은 바지를 입은 채 서 있는 노인의 모습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얼굴을 찌푸리며 피해갔습니다. 올해로 75세인 강민국은 매일 아침 이곳을 찾았습니다. 도서관이 문을 열기도 전에 와서 구석자리에 앉아 하루 종일 책을 보는 그를 사람들은 그저 남방 좋은 도서관에서 시간을 때우는 노숙자 같은 노인으로만 여겼습니다. 도서관 아르바이트생인 윤아준은 그저 묵묵히 청소를 이어갔습니다. 그도 이 허름한 노인이 매일 오는 게 불편하긴 했지만 기본적인 예의는 지키려 했습니다. 오전이 되자 도서관은 점점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값비싼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변호사들이 속속 들어왔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서준혁 변호사와 그의 후배들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손꼽히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로 매일같이 큰 소리로 떠들며 도서관의 평화를 깨뜨렸습니다. 준혁은 민국을 발견하자마자 심한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노숙자가 매일 와서 도서관을 망친다며 이런 곳이 어디 법률도서관이냐고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의 말에 동조하며 숨죽여 웃었습니다.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도서관 관리과장은 순찰을 돈다는 명목으로 민국의 자리를 수시로 지나쳤습니다. 큰 한숨을 쉬며 책상을 닫고 의도적으로 먼지를 털어대는 모습이 역겹기까지 했습니다. 젊은 여직원들은 민국이 지나갈 때마다 코를 막으며 피했고 일부 이용자들은 자리를 옮기기까지 했습니다. 민국은 이 모든 상황을 묵묵히 견디며 책만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헌법소원 관련 서적이 들려 있었고 노트에는 빼곡하게 무언가를 적어내려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가 무슨 책을 보는지, 왜 이토록 열심히 공부하는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도서관은 한산해졌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민국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구겨진 노트를 가방에 넣는 그의 손이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하주는 그의 자리를 정리하며 바닥에 떨어진 만년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허름한 노인의 차림새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고급스러운 물건이었습니다. 창밖에는 이제 칠흑 같은 어둠만이 남아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홀로 앉아있는 민국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구부정한 어깨가 가로등 불빛 아래서 외롭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그 구겨진 노트가 들려 있었고 입에서는 희미한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주는 문득 이 노인의 정체가 궁금해졌습니다. 도서관 마감 10분 전 준혁의 무리가 마지막으로 민국을 지나치며 또다시 모욕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내일은 꼭 관리자에게 말해서 출입을 제한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민국의 어깨가 순간 움찔했지만 그는 여전히 묵묵히 책만 보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지나가는 길에 일부러 민국의 책상을 건드렸습니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법률서적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펼쳐진 페이지에는 다음 주 목요일에 있을 헌법소원 심판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재개발 구역 내 노인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주는 마지막 정리를 하며 민국의 자리를 둘러보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만년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광이 나는 검은색 케이스에 금색 장식이 달린 고급스러운 물건이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희미하게 무언가가 새겨져 있는 듯 했지만 어두운 조명 탓에 정확히 읽을 수는 없었습니다. 도서관 밖으로 나가는 민국의 발걸음이 평소보다 더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의 구부정한 뒷모습은 마치 세상의 무게를 온전히 짊어진 것처럼 처연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그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동네 술집에서 터져나오는 웃음소리가 그의 쓸쓸한 뒷모습과 대조를 이뤘습니다. 하주는 문득 내일이면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주머니 속 만년필이 어둠 속에서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멀어져가는 민국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이 허름한 노인의 정체가 예사롭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서관은 평소와 다르게 분주했습니다. 목요일에 있을 헌법소원 심판 때문이었습니다. 준혁과 그의 동료들은 이른 아침부터 도서관을 점령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들은 관련 자료들을 모두 독점한 채 시끄럽게 떠들며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민국은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에 도서관에 나타났습니다. 늘 입던 낡은 옷은 더욱 구겨져 있었고 안경에는 금이 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오시네. 준혁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정말 끈질기시네요. 민국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리에는 이미 준혁의 후배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어제 민국이 보던 자료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보고 계셨어요? 준혁이 자료들을 휘두르며 말했습니다. 재개발 구역 노인들 헌법소원. 설마 당신도 거기 사시나?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주는 청소하는 척하며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주머니 속에는 여전히 민국의 만년필이 들어 있었습니다. 법률 서적을 찾아 헤매는 민국의 모습이 처연해 보였습니다. 준혁의 무리가 모든 자료를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볼 수 있는 책은 한 권도 없었습니다. 도서관 관리과장은 이런 상황을 뻔히 보면서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민국은 결국 복사실 앞에 섰습니다. 어제 보지 못한 자료라도 복사해두려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복사기 앞에서 서성이기만 할 뿐 어떻게 작동하는지 몰라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이를 보고 큰 소리로 비웃었습니다. 복사기도 못 다루시면서 무슨 법률 공부를 하신다고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그때였습니다. 하준이 더는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준이 복사기 앞으로 다가서자 준혁이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뭐야, 알바생이 무슨 참견이야? 너 일자리 그만두고 싶어? 도서관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하준의 손이 떨렸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주머니 속 만년필이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도서관은 모든 사람을 위한 곳입니다. 자료를 독점하시면 안 됩니다. 하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책상 위의 자료들을 바닥으로 쓸어버렸습니다.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고 민국은 그것들을 주우려 허리를 굽혔습니다. 이봐요, 노인 양반. 당신 때문에 이 알바생까지 건방져지잖아요? 준혁이 민국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당신 같은 거지가 와서 이런 곳에 품격을 떨어뜨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라고요? 하준은 주머니 속 만년필을 꽉 쥐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사과하세요. 지금 당장 사과하지 않으면 뭐? 사과하라고? 준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뭔데? 이 자격지심 덩어리야? 하준은 주머니에서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들어 올렸습니다. 이거 보세요. 어제 할아버님이 떨어뜨리신 건데 그 순간 준혁의 얼굴이 확 변했습니다. 만년필에 새겨진 글자를 본 것입니다. 그의 입에서 작은 신음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이건 하지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국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허리는 더 이상 구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눈빛은 날카로웠고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만하시지요. 내일 법정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도서관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제야 모두가 만년필에 새겨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라는 글자를 보았습니다. 민국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도서관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더 이상 초라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준은 그제야 자신이 무슨 일에 휘말렸는지 깨달았습니다. 관리과장이 황급히 달려와 하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너 지금 당장 해고야. 수습기간도 끝나지 않은 주제에. 하준은 도서관 앞 벤치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주머니 속 만년필이 이제는 부담스럽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는 민국의 정체가 알고 싶었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당장 다음 달 기숙사비는 어떻게 해야 할지, 생활비는 또 어디서 구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그에게는 도움을 청할 가족도 없었습니다. 원룸 고시원으로 돌아온 하준은
책상에 놓인 법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장학금으로 겨우 등록금을 해결했지만 아르바이트를 하지 못하면 학업도 포기해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스에서 내일 있을 헌법소원 심판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재개발 구역 노인들의 생존권 문제가 걸린 중대한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하주는 민국이 매일같이 들여다보던 법률 서적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는 없었지만 왠지 받아야 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윤하준 학생, 수화기 너머로 민국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일 법정으로 와주면 좋겠네. 하주는 망설였습니다. 내일이면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러 다녀야 했습니다. 하지만 민국의 목소리에는 뭔가 특별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시간 되면 와주게. 자네가 본 것처럼 이 세상에는 약자의 편에 서는 젊은이가 필요하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하주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만년필이 자신의 선택을 재촉하는 듯 했습니다. 분명 이 만년필에는 뭔가 큰 비밀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 밤 하주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그는 민국의 구부정한 뒷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매일 아침 도서관에서 마주치던 그 허름한 노인의 모습 속에 감춰진 진실이 궁금했습니다. 새벽녘 하주는 결심했습니다. 장롱 속에서 유일한 정장을 꺼냈습니다. 고아원 원장님이 성인식 때 선물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구김이 가 있었지만 다리미로 정성껏 다렸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하주는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민국의 만년필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법정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주는 방청석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앞쪽에는 준혁과 그의 동료들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재개발 시행사 측 변호인단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지. 준혁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노인들 몇 명이서 무슨 헌법소원이야. 시간 낭비라니까. 그때였습니다. 법정 안으로 누군가가 들어섰습니다. 하주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어제까지 도서관에서 보던 그 허름한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민국은 법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순간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의 동료들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만만하던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특별위원으로 전 대법관이신 강민국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준혁과 그의 동료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도서관에서 그토록 무시하고 조롱했던 노인이 바로 전직 대법관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듯했습니다. 민국은 천천히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까지 구부정하던 그의 허리는 곧게 펴져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어제 도서관에서 보려 했던 자료들 잘 보셨나요? 민국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제가 왜 그토록 자료를 보고 싶어 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준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제 그가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노트에는 이 사건의 핵심을 꿰뚫는 중요한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민국은 재판장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그의 모습에서는 어제까지의 초라함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주는 숨을 죽인 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는 재개발 구역 노인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민국이 법정 밖으로 나오자 취재진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전직 대법관이 왜 허름한 노인으로 위장의 도서관을 다녔는지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민국은 조용히 기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간 법조계에 몸담으면서 늘 아쉬웠던 것이 있었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판결만 하다 보니 정작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약자들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6개월 전 재개발 구역의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평생 살아온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그분이
대법원 앞에서 무릎을 꿇고 호소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법은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에 있다는 것을. 취재진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민국은 재개발 구역 노인정에서 함께 생활하며 그들의 삶을 직접 체험했다고 했습니다. 허름한 옷차림도 구부정한 허리도 모두 그들의 현실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드러났듯이 시행사 측은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노인들을 내쫓으려 했습니다. 준혁 변호사와 그의 로펌은 이를 알면서도 묵인했죠. 그들이 도서관에서 보여준 오만한 태도는 바로 이런 그들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준혁과 그의 동료들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불법 행위는 이미 검찰에 고발된 상태였습니다. 주민들을 협박하고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심지어 폭력배까지 동원했다는 사실이 모두 밝혀졌습니다. 민국은 취재진들 앞에서 하준을 불러세웠습니다. 이 청년은 특별합니다. 모두가 외면하고 비웃을 때 홀로 정의를 지키려 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하준이 앞으로 나서자 민국은 조용히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 앞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어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청년의 아버지는 20년 전 제가 맡았던 사건의 피해자였습니다. 재개발 과정에서 폭력배들에게 맞아 돌아가신 분이었죠. 당시 저는 가해자들에게 가벼운 처벌을 내렸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서류로만 사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그였기에 부모님의 이야기를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을 제자로 삼아 제가 범했던 과오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청년이 진정한 법조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취재진들은 숨죽인 채 이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준혁과 그의 동료들도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민국은 법정에서 공개된 CCTV 영상을 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젊은 법조인들의 모습에서 과거의 저를 보았습니다. 그들도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법은 서류가 아닌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재개발 구역의 노인들이 민국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주름진 얼굴에는 기쁨의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매일 아침 노인정에서 함께 라면 드시던 분이 대법관이셨다니. 한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국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쫓겨날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으로는 제가 어르신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민국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6개월간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의 한숨 소리를 들었고 잠 못 이루는 밤의 두려움을 함께 했습니다. 그것은 40년 법조 생활에서 얻은 그 어떤 경험보다도 값진 것이었습니다. 하준은 여전히 만년필을 쥔 채 서 있었습니다. 민국이 다가와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자네 앞에 새로운 길이 열렸네. 아버지께서 그토록 바라시던 정의로운 세상을 자네가 만들어 가시게. 취재진들은 이 모든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다음 날 신문의 헤드라인은 전직 대법관의 6개월간의 생활이었습니다. 그의 용기 있는 선택과 진정성 있는 모습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날의 재판은 법조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대법관 출신의 원로가 직접 현장을 체험했다는 소식은 많은 법조인들의 양심을 일깨웠습니다. 오늘 이후 우리 법원은 달라질 것입니다. 재판장이 마지막 일성을 던졌습니다. 더 이상 높은 곳에서 판결만 하는 것이 아닌 낮은 곳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법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서관 관리과장도 다른 직원들도 모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된 판단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옷차림과 외모만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는지를.
하주는 이제 더 이상 아르바이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전직 대법관의 제자이자 미래의 법조인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낮은 곳의 목소리를 듣고 약자의 편에 서겠다는 결심과 함께 1년이 지난 어느 날 아침, 법학전문도서관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입구에는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라는 글귀가 새겨진 동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주는 민국의 제자가 되어 법조인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의 지도 아래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동안 매주 재개발 구역의 무료 법률 상담소에서 봉사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주민들은 하준을 보며 젊은 민국을 보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준혁과 그의 동료들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로펌을 그만두고 공익변호사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들도 이제 법률상담소에서 하준과 함께 봉사하며 진정한 법조인의 자세를 배워갔습니다. 자네가 달라지니 도서관도 달라졌어. 민국이 도서관을 찾은 날, 관리과장이 하준에게 말했습니다. 서관은 이제 법조인들만의 공간이 아닌 모든 이들의 쉼터가 되었습니다. 재개발 구역의 노인들도 이곳에서 자유롭게 책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서관 한켠에는 무료 법률 상담실이 마련되어 어려운 이웃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민국은 여전히 허름한 차림으로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를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존경의 눈빛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도 책을 보러 오셨습니까? 하준이 민국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그래, 내 제자가 쓴 논문을 읽으러 왔지. 민국은 하준이 최근에 발표한 약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 고찰이라는 논문을 가리켰습니다. 재개발 구역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강제 철거 대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재생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노인정은 더 크고 깨끗한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고 주민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대법관님, 덕분입니다. 한 할머니가 민국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모두 하준이가 해낸 일입니다. 민국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청년이 어르신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릴 겁니다. 준혁은 이제 매주 노인정에서 무료 법률 강의를 했습니다. 재개발이나 임대차, 문제 같은 실생활에 필요한 법률 지식을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강의를 들으며 어르신들은 더 이상 법이 두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도서관에는 민국과 하준의 이야기를 담은 작은 전시관이 생겼습니다. 진정한 법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는 문구와 함께 허름한 차림의 노인으로 변장했던 민국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많은 법조인들이 이곳을 찾아 초심을 되새겼습니다. 하준은 마침내 사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발표 날 민국은 하준에게 새 만년필을 선물했습니다. 이제 자네 차례네. 우리가 시작한 이 변화를 더 크게 키워나가시게. 하준이 판사 임용식을 마치고 첫 출근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는 출근하기 전 여전히 도서관을 찾는 민국을 만났습니다. 이제 제가 그때의 아버지 사건을 맡게 됩니다. 하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국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네라면 잘 해낼 걸세.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으니까. 도서관 앞 벤치에는 여전히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슬픔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결국 사람이 바꾸는 것입니다. 민국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와 한 사람의 정직함이 결국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법이니까요. 도서관은 이제 법이 살아 숨쉬는 곳이 되었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 낮은 곳의 목소리를 듣는 법, 서류가 아닌 사람을 보는 법, 그 모든 것을 이곳에서 배워갔습니다. 법정에 선 하준의 눈빛은 늘 맑았습니다. 그의 판결은 늘 공정했고 그의 마음은 언제나 약자와 함께했습니다. 마치 그날 도서관에서 허름한 노인의 편에 섰던 것처럼